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17일 목요일. 제헌절이네요. 이제 공휴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열심히 일하셨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드론을 보내서 이란 핵과학자를 제거했습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 우리 다뤘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드론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주택가까지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러시아하고 전쟁 시작했을 때 기억하세요? 드론으로 탱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은 드론으로 북한을 도발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오늘 드론사령부가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끄러우나 자랑스러우나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된 드론,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죠. 최승병 박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밀떡의 아이돌이시면서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경제학을 하신 정말 놀라운 최승병 박사님, 오늘 드론에 대해서 모든 걸 좀 다 파헤쳐 주시면 좋겠어요. 국제 정치 경제 중심인 것 같아요. 어째? 네, 요즘 아주 핫한 주제이죠. 근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상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평양에 드론을 우리나라에서 그 드론사에서 보냈다고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때 그 드론. 그리고 우리 한강변에 가면은 막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아빠들이 막 날리고 있는 드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밀려올 때 가서 막았던 그 드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핵과학자 이란 가가지고 막 공격했던 드론. 이것들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같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인기라는 그 사실만 같은 거고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북한 평양에 갔다는 거는 그 당시에 보낸 건 아마 소형 정찰 드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한강에서 날리는 것과는 좀 다른 비행기, 아주 조그만한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가 보통 만드는 게 이 폭이 한 2m 내외, 그리고 앞에 길이가 그것도 한 1, 2m 내외 정도가 이제 보통 소형 드론이라고 하고요. 네. 소형 정찰 드론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고 있는 핵심 원동력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렇군요. 네,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하더라도 네. 드론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종류도 한정적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완전히 군용 드론이 아닌 상용 드론이라고 얘기되던 왜 그 쿼드콥터랑 헥사콥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날이 4개나 6개 정도 있는 것들인데, 이 민간용 드론들을 갖다가 대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군용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군용 드론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 다 얘기하자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에 보내서 핵과학자 그 정밀 타격했던 그런 드론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 정밀 타격용 드론은 아마 이 이란 영내에 숨겨놓고 있다가 몰래 떠갖고 공격한 것들인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쿼드콥터 계열이라고 보면 한강변에서 취미로 날리시는 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거. 유사하게 생긴 건데, 근데 그거 말고 방공망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주고받은 드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경 넘어서 거의 2,000km를 날아야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비행기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목받는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한다는 얘기가 트럼프 집권하면은 바로 24시간 내에 휴전시킨다고 그러더니 이게 그 차일피일하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드론이 그 배후에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이대로 끝내기가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황을 갖다가 그동안 제가 간헐적으로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당초에 전쟁의 목표로 삼았던 거에서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이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 그동안 계속 꾸역꾸역 지난 벌써 3년간 진격을 거듭하고 최근에 조금 더 그 페이스가 빨라져서 거의 목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까지만 어떻게 버티면은 그 당초 계획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지금 트럼프가 휴전하는 걸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 트럼프는 계속 엄청 뭔가 짜증을 내고 있겠네요. 그럼요. 푸틴의 전략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장 휴전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게 지금 뭐 완전히 체면을 구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이번 달 초부터는 트럼프가 역시 분노의 독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 푸틴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많이 쓰는 관세 카드 100% 관세 때리겠다. 관세. 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훨씬 더 많이 공급해서 그만큼 골탕을 먹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푸틴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트럼프는 어떤 수단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 계산이 빗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양쪽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는 기존에 뭐 푸틴과 싸워왔던 음양의 신뢰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지금 양쪽이 출구 전략이 없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그 전쟁을 그만둬라라는 이 압박을 넣으면은 마지못한 척하면서 그거에 응하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금 끝을 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잃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 핑계를 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 봤다시피 뭐 스파이더 웹 작전처럼 배후에 네.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하니까 일단 푸틴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냥 끝내기에는 본인이 체면이 상하는 것들도 있고 네, 아까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데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시간을 끌고 그제서야 이제 이 트럼프한테 응하더라도 러시아에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파이더 웹 작전도 이 어쨌든 러시아의 이 공군에 굉장한 타격을 준 우크라이나의 네.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그죠? 회복하기에만 10년, 20년 걸릴 대타격을 줬죠. 그때도 드론이 그때도 드론이 주목이었죠. 드론이 주목이었고. 근데 워낙 깊숙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드론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위장 그 조립식 주택을 그 위에다가 몰래 지붕 속에 드론을 숨겨갖고 네, 그 앞에서 띄우는 등의 그런 모습을 피웠죠. 근데 거기서 나온 드론만 해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론이 꽤 큰 편입니다. 네. 일반 뭐 민간에 쓰는 드론에 비해서는 좀 큰 대형, 그게 한 뭐 12인치 정도 사이즈 되는데요. 한 30cm 전 요 폭이 그 정도가 많이 날아갔고 그 정도면은 뭐 이제 타격 거리가 한 10km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드론은 스파이더 웹 작전의 그 드론은 평양에 간 정찰용 드론하고 유사하게 그거랑은 다르게 그것도 생긴 다릅니다. 건가요? 그것도 일반적인 쿼드콥터, 헥사콥터 요 모양으로 생긴 우크라이나 거고요. 드론도. 네. 근데 뭐 이 그런 일반적인 콥터 모양의 드론 같은 경우는 작전 범위가 한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거는 엔진이 아니라 모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동작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거리 작전보다는 단거리 작전에 많이 네네네. 쓰이고요. 몇백 킬로미터 이상 되는 작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달린 그런 엔진이 들어간 그런 드론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드론한테 엄청 많이 당한 건데 러시아도 드론 전력이 있는 건가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푸틴이 이런 식으로 또 자신 있게 계속 공격을 펼 수 있는 이유가 전쟁 초반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했지만은 전쟁 중반 이후에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드론 전력을 늘려서 지금은 이 일반적인 포병이나 이런 화력 아니면 네네. 병력뿐만이 아니라 드론 전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뒤지지 않는다. 더 우위라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드론 전력은 어떻게 따지나요? 대수로 따지나요? 아니면 어떤 이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뭐 이것도 물론 각 체급마다의 대수로 따져야겠죠.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이 자폭 드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자폭 드론이라고도 하지만 로이터링 뮤니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비행이 가능한 그런 네네네. 탄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총알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네요. 어떤 네, 면에서. 그냥 사실상 비행하는 대포탄이나 포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몇 대가 있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이거는 오히려 이 플로우 그러니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느냐, 생산량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점에서 요즘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전쟁 중반 이후에 초반에 너무 많이 당하니까 자폭 드론 전력을 되게 많이 늘렸는데 그때 러시아가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 중에 좀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때 이란의 자폭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그 네, 유명한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인데요. 아, 이 샤헤드 136도 사실 되게 드론이라고 하지만 이게 쿼드콥터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삼각 날개를 가진 비행기처럼 생겼습니다. 아, 그게 평양 날아간 그 드론처럼 생긴 건가요? 평양 날아간 거는 삼각익은 아니고 길쭉한 길쭉하죠. 일반적인 네, 네, 그 모양이어서 좀 다른 건데 샤헤드는 좀 더 이제 좁고 야쌍하게 생겼습니다. 아. 날개도 네네네. 삼각 날개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 2,5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유, 멀리 가는군요. 네, 이건 네. 그 정도 위력이 있는데 이게 이란 드론이 그때부터 주목을 받은 게 쌉니다. 되게 굉장히 싸요. 아, 아무래도 이란이 워낙 가난한 국가이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형편에 맞게 네. 그래서 대당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라면은 쓸만하겠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그걸 라이센스 받아갖고 네. 그 개량한 계란2라는 이 드론 생산 공장을 지금 중앙아시아 일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월간 뭐 몇천 대 이상씩 쏟아져 나오면서 네.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자폭 드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란2라는 그 드론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대량 생산하면서 지금 라이센스 받아서 대량 생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개발은 그 이전에 됐었는데 네. 이란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샤이드 드론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게 또 원형이 있죠. 이게 샤헤드고 이전 모델이 이스라엘의 또 드론을 베낀 겁니다. 아, 이스라엘의 드론을 갖다가 카피한 다음에 그걸 이란이 점점점 개량을 해서 샤이드 드론으로 만든 건데 네. 그게 또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서 또 계란2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대활약을 하고 있죠. 아, 요즘 러시아가 뭐 약간 수틀리기만 하면은 우크라이나 영내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폭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네. 상당수가 그 계란2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약간만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전에는 드론이 사실은 옛날에는 되게 허술해 보였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힘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최근엔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 이게 계기가 맞습니다. 좀 있나요? 약간 계보가 있는데 원래 드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론 하면은 왜 예전에 뭐 미국이 뭐 빈 라덴을 제거할 때라든가 뭐 각종 작전을 할 때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맞아. 장거리를 날리는 거예요. 네. 리퍼라든가 그 당시에는 정찰 목적과 그런 식으로 목표물을 제거하는 이 드론들을 갖다가 선보이면서 그런 것들은 진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열 몇 시간씩 날아갔고 목표를 상공을 배회하다가 미사일을 쏟아붓는 아니면 뭐 적의 깊숙이 촬영을 해갖고 보내는 네네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아. 그거는 거의 뭐 수십억 원, 수백억 아, 원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이 운용하면서 네. 드론이란 저런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해진 드론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의 DJI 드론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의 DJI사인데요. 아, 이 DJI가 저렴한 우리 쿼드콥터형 네. 이 드론을 많이 개발해서 팔면서 네. 지금 우리 뭐 방송가에서 촬영할 때 가면 다 드론샷 찍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서 쓰는 게 다 DJI 거거든요. 아, 취미로 날리는 분들도 그거 그것도 많은 다 것 DJI 같더라고요. 겁니다. 네, 그 마크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 DJI가 다 섞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화된 드론이라는 모습이 완전히 하이엔드와 로우엔드가 양분돼 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이 경계가 확 좁아진 겁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사실 그 좀 미드형의 드론이 그러면서 이 사이에 뭔가 신시장이 있을 것 같다. 여러 나라 여러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갖다가 개척해 왔는데 전쟁 초반에 그걸 노린 것이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요. 튀르키예의 그때 그 당시에 이 바이락타르 TB2라는 드론을 아, 우크라이나가 그때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근데 한 크기가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그건 좀 10m. 굉장히 큰 거네요. 좀 큰 드론인데 네. 거기에 이제 대전차 로켓 같은 걸 장착하고 있다가 역시 침공해 오는 네. 러시아 이
쪽을 러시아 전차들 향해서 미사일 날릴 수 있는 네. 그런 드론이 되는데 이게 미국제 드론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요. 한 10억 정도. 10억 그래도 네. 비싸네요. 10분의 1 정도 확 낮춰주니까 그래도 뭐 전차는 한 대에 뭐 100억 몇 네, 백억 100억까지도 100억대가 나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가성비는 높네. 그리고 그거는 자폭 드론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미사일 날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점점점 내려오는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예 민간용 드론을 이용을 해서 전쟁에 쓰자. 원래 DJI의 뭐 한 10년 전쯤에 나온 인기 모델이 마빅이라는 요 조그만 드론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크라이나 드론 동호인들이 여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짐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수류탄 같은 박격포탄 같은 폭탄을 실어서 떨어뜨리자. 아 드론 그 동호인들이 그런 네, 거예요? 그때 드론 동호인들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네. 냈고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진짜 그 중국제 저가 드론을 보내서 해봤더니 그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거죠. 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로우엔드의 드론들이 이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이 확산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역전을 할 수 있는 무기겠다라고 해서 이런 쿼드콥터형 같은 드론을 표준화 시켜갖고 네. 이제 이것들을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하는 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양산해서 무기로. 네, 그래서 사용을 지금은 이거 뭐 1년에 한 200만 대 이상씩 생산할 수 있는 200만 대요? 네. 와. 그렇게 엄청나네. 되면서 그렇게 하이엔드와 로우엔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네. 다양한 파생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FPV 드론이라고 또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first person view라고 해서 왜 우리 1인칭. 그렇죠. 1인칭 시점에서 보는 어. 건데 사실 이 우리 동호인용 드론들도 그 밑에다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고글을 쓰면서 네. 오큘러스 같은 고글을 쓰면서 우리가 마치 그 드론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시점에서 이 드론을 조종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뭐 거기 보면은 딱 그 진짜 내가 그 드론에 탑승하고 있는 조그만 꼬마 조종사가 된 것처럼 해갖고 막 그걸 조종을 하면서 적의 전체나 이런데 자폭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기동성이 좋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막 앞으로 날아가다가 장애물 만나면 싹싹 피해서 이게 탁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이 웬만큼 방해를 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거를 전장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그 DJI 마빅 그 다음에서 재미를 본 다음에 그 FPV 드론이 대세가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서 2023년, 2023년쯤에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렸죠. 그러면서 이 FPV 드론이 엄청나게 깔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리도 그러면 한다라고 해서 FPV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해갖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0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한다고 하시는 게 네, 지금 전쟁 그런 초반에는 그게 생산 능력이 한 1년에 뭐 한 몇천 대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네. 올해 목표가 지금 400만 대 생산하는 거고요. 400만 대. 네. 그게 FPV 같은 그게 스타일의 상당수입니다. 그런 그게 한 상당수. 절반 이상을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만들기도 저렴합니다. 그게 가격이 보통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엄청 싸네요. 그죠. 그거는 그래서 계속 그 드론병들이 거기다 그걸 끼고서 운용을 하면서 적의 목표에다 자폭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또 딴 거에서 또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뭐 진짜 몇십만 원 정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진짜 집이나 무슨 창고 같은 데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게 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곳곳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적의 폭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혀 공장 같지 않은 창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드론 만들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부품들만 있으면 그래서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분산된 간의 수공업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하고 그걸 전장에 보내면 전장에서 추가 개조를 해서 또 투입하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그러면 비슷한 FPV 드론 가지고 또
그 상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상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진화가 돼 있죠. 그럼 그 전쟁의 양상이 되게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많은 병사들이 다 고글을 쓰고 수만 대 드론을 막 한꺼번에 날리면서 조종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드론 병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사실상 뭐 일반 보병과 같은 거의 뭐 하나의 독립 병들로 이제 이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지금 뭐 소대 분대 다 기억해 보시면은 네. 거기 보면은 소총수가 기본이지만은 유탄 발사기라든가 아니면 기관총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소총수는 한 3분의 1, 한 드론병이 한 3분의 1, 뭐 거기다 뭐 플러스 지원 인력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고요. 분명히 미래 전장에서는 이 일선 부대에 드론이 훨씬 많이 배치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날아오면은 조금 끔찍한 느낌이 드는 게, 물론 뭐 사람이 총을 들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어떤 기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 되게 공포감이 좀 다른 공포인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이거 뭐 여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약간 좀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게 왜 드론이 막 날라오려고 자폭하려고 하니까 각 병사들이 막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거죠. 이게 드론이 소리 날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멀리 있을 땐 모기 소리 같아요. 엥 하면서. 근데 모기처럼 우리 모기도 날아다닐 때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커지면서 내 눈앞에 저 카메라 달린 저게 지켜보고 있을 때쯤에는 이미 대항하기 어려운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 그때 느낄 절망감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 방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어는 어떻게 하나요? 드론은? 방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거에 어떻게 이거 대응해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패닉에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방어하는 데는 이 전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FPV 드론 같은 경우는 그 드론과 우리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무선으로 이걸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네. 그 똑같은 주파수로 여러 가지 그냥 잡음 신호를 갖다가 보내면은 이 둘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뒤에서 조종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일선 부대들, 특히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는 부대들은 다 그런 이걸 제밍이라고 하는데 네. 제밍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전파 방해가 영어로 재밍인 건가요? 네, 전파 방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밍이랑 스푸핑이 있는데 저기 통신하는 그 주파수에 잡음을 엄청나게 넣는 것이 그게 제밍이고 네. 스푸핑은 적의 신호를 위조해 갖고 우리 뜻대로 그걸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자체를 공격하면서 막는다기보다는 이 통신을 교란시키는 통신을 거네요. 끊어갖고 얘가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고요. 당연히 뭐 이걸 막기 위해서 제밍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갖다가 계속 바꾸거든요. 네네. 어떤 하나의 주파수를 계속 쓰고 있으면 금방 체크해갖고 이걸 그런 식으로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암호화 시키거나 뭐 그런 노이즈에 강한 특별한 신호를 갖다가 넣기도 하는데, 이거에 또 맞게 그 방해 전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방어를 그런 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방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역시 또 중요한 거는 쏴서 떨어뜨려야겠죠. 그것도 있군요. 그런데 이게 드론이 보통 빨라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동 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관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로보틱하게 만들어 갖고 그런 드론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잡아 갖고 정확히 조준해 갖고 때리는. 그리고 뭐 이게 단순한 기관포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좀 요즘은 특수한 장치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전파 방해를 결합해 갖고, 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전자총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요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런 전자기 펄스를 갖다가 쏠 수 있는 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 거의 그런 거예요? 식이죠. 그래서 드론이 날아가고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그걸 딱 쏘면은 그 아주 강력한 전파 펄스가 그 범위로 가서 그게 맞으면은 그 드론이 되게 예민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자 여러 가지 회로나 이런 거 좀 타기도 하고, 거기 센서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통신 모듈 같은 게 기능을 못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 유선 드론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무선이라서 강한 거 아니에요, 드론은? 그게 잘못 선이 달려 생각하시는 있으면 건데 예. 이 선이 그냥 우리 전기줄이 아닙니다. 주로 광섬유를 씁니다.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아까 전파를 쓰고 전파를 쓰게 되니까 아까처럼 전파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예 발상을 전환해 갖고 선을 끌고 가면서 유선으로 통신하면 방해가 안 되잖아요. 전파 방해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왜 군에서 통신병과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무전은 되게 보안에 취약하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나 이 전파를 중간에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선 전화가 안전한데 이게 일반적인 전기줄로 가면은 당연히 중간에 어디 걸려서 끊어지고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광섬유로 하는 겁니다. 광섬유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늘면서도 이게 질깁니다. 이게 강한 유리여 갖고 이게 보통 그 안에다가 몇 킬로미터씩 감아갖고 쫙 풀면서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끊어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광 케이블이 이게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연 없이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 무선 통신하고 속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나요? 차이가 안 나죠. 네. 이것도 빛의 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러시아가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한 최대 10km 정도까지 작전을 가능할 정도로 10km까지요? 네. 아, 그럼 선이 10km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선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쭉 부서뜨리면서 가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로 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많이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은 그 드론에서 쓴 광섬유가 곳곳에 이게 널려져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막 뭐 멀리서 오면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희끄무레한 가느다란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광섬유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하여간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현실이니까 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북한이 좀 드론 전력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전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한테 있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북한이 이번에 그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이 드론 기술을 상당히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거기 파병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파병돼서 살아온 병사들이 대드론 전술을 습득해 왔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 드론을 운용하는 기술도 배워왔고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계란2 같은 네. 이 장거리 공격 드론 요 생산 기술을 아마 북한에 넘겨줬을 거라고 지금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계란2를 뭐 한 달에 몇천 대씩 생산하듯이 지금 이제 북한도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사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자폭 드론을 많이 개발은 하고 있었는데 뭐 이란과의 협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러시아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국방이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방공 체계는 드론을 상대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저게 방사포라든가 아니면은 탄도미사일 아니면 그 항공기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녀석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갖추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과제고요. 네. 관련돼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는 이런 드론 같은 걸 우리 직접 독자 개발한 거 중심으로 많이 쓰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몇 년 전부 한 1, 2년 전부터 이걸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드론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외국 드론들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여러 종류를 시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또 방위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방비 증강 요청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증강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뭔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 계속 나온 것처럼 이 드론 전력을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빨리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드론이 굉장히 로우와 미드 영역이 두터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구재가 아니라 소비재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소모하는 탄약처럼 바뀌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앞으로 드론은 소모품이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도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요즘 방산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요즘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오른 주식이 풍산이지 않습니까? 풍산. 네. 대표적인 풍산이 방산. 포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드론 업계 풍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풍산이 자유진영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손꼽힐 정도의 포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 드론 생산 능력은 이 소위 얘기하는 서방 진영에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러시아, 북한, 저 그러네. 이란, 이란, 중국 뭐 중국. 그러네요. 민간 시장은 거의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이런 면에서 우리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뭐 중국에서 계속 드론을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내부에 이런 풍산과 같이 독자적인 다양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공급망을 갖추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병이 갈 때 옛날엔 다 보병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은 소총을 든 보병이지만 3분의 1은 또 그냥 드론을 운용하는 그런 네. 병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풍산 같은 회사들이 드론 회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풍산이 드론으로 진출하건 아니면 뭐 또 제3의 회사가 나오건 이런 쪽에서의 굉장히 지금 우리 방산 능력의 강화가 진짜 절체절명의 문제 같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지금 이 개별 이 단위 부대들의 편제를 바꾸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거의 교육 시스템들도 많이 바꿔야겠죠. 현재를 드론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거. 그렇죠. 일반 소대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론병을 배치하고 드론 수리병들도 배치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그거에 맞는 전술들 이 소총수와 드론병이 어떻게 협동해서 작전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란 게 이제 옛날처럼 거대한 무기들을 잔뜩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앞서 있는 드론 같은 기술들을 빨리 습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새겨야 드론이 되겠네요. 이걸 그건 전통적인 무기를 갖다가 완전히 대체하는 거라고 볼 수 네. 없지만은 또 이게 중요한 보완적인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지금 화기가 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방관하다가는 저게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걸 알아야겠죠. 야, 여기서 사실 AI도 어떻게 적용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네. 질문들이 막 이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AI 요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AI 드론의 세계가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자율 드론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자율살상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 드론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깜놀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네.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승명 박사님하고 같이 드론의 세계에서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 라이브에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최 박사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